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국교론에 이어서 오늘 이제 문학반 OT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다음 5개월 동안 남은 시점에서 문학 공부 방법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이 국교론이긴 하지만 이제 문학교육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다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OT 자료 일쪽 부분에 보시면 뭐 1단계 1월부터 6월까지 뭐 2단계 뭐 실전 대비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다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점검사항 부분에서 개념 부분의 첫 번째 점 기출 문제 혹은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학 개념과 용어에 의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기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건 아니야. 근데 기출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기출 문제를 외우는 것은 조금 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외웠으면 좋겠어. 무슨 어떻게 기출 문제를 외우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 문두나 작성 방법에서 개념이 있어요. 개념. 예, 문두나 작성 방법에서의 그러니까 답안은 우리가 모르니까 개념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4학년도 이후부터의 문제들은 문두나 작성 방법의 개념을 외우시면 좋겠고 그다음 객관식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선택지가 정답인 선택지, 그러니까 오답을 제외한 정답인 선택지들의 개념들을 좀 또 거기서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눈으로만 분석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론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그 문학을 가르쳐 오면서 전공 국어를 가르쳐 오면서 저 느낀 바인데 그 예전에는 이건 좀 역사적인 거야. 역사적인 것이어서 그냥 썰 풀게. 2009년도에 제가 중등임용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가 어떤 시점이냐면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으로 되어 있는 그때. 근데 그 이전에 2008년도에 중등임용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다. 다 서술형 문제잖아. 서답형이라고 하지도 않고 서술형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한 문제잖아. 그제? 근데 2008년도 이전 문제들은 논술형 문제가 거의 없어요. 기껏해봤자 기입형하고 3점짜리 서술형 정도. 근데 갑자기 객관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공부 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전에 공부 방법론이 뭐였냐면, 그땐 국정교과서 체제였잖아. 중학교 해봤자 6권밖에 안 돼. 고등학교는 1권이야. 이제 문학은 21종이었었어. 근데 이제 24종. 근데 뭐 그렇게 어차피 문학은 뭐 보통 수능 자습서를 가져와서 공부를 하니까 교과서 공부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한 7, 8권. 근데 지금 우리는 국어 하게 되면 뭐 종수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정체제여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 암기.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 교육과정 해설서를 암기하는 거야. 개론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2009년도 이후에는 40문항 체제였잖아. 문항이. 선택지가 몇 개야. 40문항에
각 문항당 5개 선택지니까 선택지는 200개. 그 200개의 선택지를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하도 선택지들을 여러분들 객관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능처럼 이렇게 짧은 거 아니야. 거의 뭐 2줄 이상이야, 선택지가. 읽는 속도도 문제지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고, 당시에 또 객관식 문항 문제 풀면 작품도 안 나와. 그냥 전체 작품을 고려하여 이렇게 가. 너 읽었지? 이렇게. 너 알고 있지? 이렇게. 심지어는 아마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카프의 물론쟁이라고 있어. 예, 아주 유명한 문학 문제. 근데 그거는 현대문학 비평사를 공부하게 되면 유명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나와. 아주 그 문학사에서 좁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론서를 봤었어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2009년도 이후에부터 그 유명한 개론서들, 예를 들면 조동일의 한국문화통사 6권은 봐야 되고, 뭐 권영민의 한국 현대문학사는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봐왔었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했어요. 지식. 객관식 기출문항은 지식이 필요했고, 그 이전에 2008년도에는 교과서하고 교육과정만 알면 됐었어요. 교육과정 해설서는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의 학습활동이 어떤 정도냐의 교사용 지도서 정도만 분석하면 됐었어요. 그게 1년 동안 공부 양이야. 개론서, 논문 이런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개론서 읽고, 그다음 수많은 지식들을 확장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낯선 작품 나오게 되고 쏟아지고, 그다음 너 이 작품 알고 있지 물어보고, 나 모르는데 풀어야 돼. 일단은 찍어야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바뀌었죠. 언제? 14학년 체제. 14학년 체제는 2008년도 체제하고 비슷하게 서술형 문항이 나와. 근데 전혀 성격이 달라. 왜냐면 2008년도 이전도 2009학년도하고 성격이 달랐고, 그 당시에는 2008년도 이전은 그냥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유명한 필수 작품들이야. 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 이전 작품들은 낯선 작품이라고는 없어. 다 교과서의 수록 작품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묻는 문두나 거기서 이제 보기로 요구했던 것조차도 다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2014학년도 이후에는 무슨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지? 그리고 이제 2014학년도에 처음에 이제 첫 해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 학생들이 이제 국교로는 일단 뒤로 넘어지고, 국교로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객관식 체제의 국교론도 다르고 2008년도 이전에 국교론과 달라. 그 유명한 컷과 사발 문제가 2014학년도 문제야. 무슨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 그제? 근데 그때 당시 14학년도에 나왔던 또 유명한 문학 문제가 유리에게야. 유리에게. 그리고 문두도 그냥 하나야. 한 문장이야. 근데 그것이 쉼표로 한 3개 정도로 작성 방법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작성 방법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보기가 주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16학년도 이후에서나 안정된 체제로 간 거야. 근데 봐봐. 이게 2009학년도 2차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보기가 있고, 당시에는 이렇게 작성 방법이 아니라 뭐였죠?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용어조차도, 특히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지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 작성 방법이라고. 근데 이 조건을 여기 읽어보시면, 뭐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과, 그 다음 구체적 예를 제시하라고 하는 이 조건과, 답안을 이 조건 아래로 논술을 할 것을 이 조건으로 제시했단 말은 답안 작성의 조건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작성 방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작성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보기의 의미는 요거는
답안 서술 시에 지켜야 할 조건이에요. 여기까지는 느낌이 오시죠? 답안 서술 시에 지켜야 할 조건이고, 그 다음에 보기는 작품을 분석하고 답안을 서술해야 할 때 참조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답안 작성 시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기가 주어진다면 그 보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답안을 활용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느낌 오시죠?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냐면, 이 답안 서술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채점 기준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또는 원칙이고, 이 채점 기준과 원칙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안의 방향이 결정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자면 작년 기출문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현대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망록하고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라고 하는 시인데, 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거기 보시면 1차 시, 2차 시에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의 빈칸에 문학의 A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게 문학의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뭐 제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문학의 기능이 인식적 기능, 뭐 심미 정서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야.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 그리고 1차 시를 보시면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 답이야. 그 단서는 뭐냐면 2차 시에 나오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이 단서고 또 하나는 학습 목표가 답이야. 단서야. 그런데 작성 방법에서 이것이 이제 채점의 원칙입니다. 잘 들으세요. 답안의 방향이 몇 초 안에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괄호 안에 A에 해당하는 말을 써라라고 하는 것은 3초 안에 생각나야 돼. 문학의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서 윤리적, 심미적 기능은 이미 있어. 당연히 A에 들어갈 것은 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3초 안에 결정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밑줄친 B의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 B의 내용이 뭐냐면, 가의 상황을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의 삶으로 확장해서 이해해보기라고 하는 1차 시야. 근데 이것의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1차 시는 문학의 어떤 기능을 학습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보통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야. 그래서 여기 1차 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엇을 이해하는 거지? 인간과 삶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거는 어디에 나오지? 학습 목표에. 다 주어져 있죠? 학습 목표에 보시면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차 시가 지금 학습 내용이 두 가지로 돼 있어. 이해하셨지? 어떻게 돼 있어? 가에서 인물의 처한 상황을 이해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확장해서 이해해보자. 근데 어떻게 확장하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삶으로. 이때 밑줄친 B의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했잖아. 근데 작성 방법이 보시면 밑줄친 B의 내용은 결국에는 가시를 해석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작성 방법 첫 번째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 가시를 읽었어. 가시를 뭐하고? 읽고. 두 가지. 아는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야?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는 아는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지? 아는 작품 아니야? 자, 떨려 안 떨려? 그치? 모르는 작품이니까. 근데 절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아는 작품이 나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야 돼. 알고 있으니까. 왜냐? 선편견과 배경지식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편견과 배경지식? 근데 공부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어? 근데 문학작품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말해봐. 현대시 공부할 때 교재가 뭐였어? 네, 현대시 작품론, EBS, 그 다음에 해법 뭐 이런 거야.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분명히 작동된다고. 이거 진짜 주의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면 돼. 자, 그럼 가시를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읽고가 아니야. 어떻게 읽어라 라고 하는 거야. 상황을 읽어라. 누가 처한 상황? 인물이 처한 상황. 근데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확장해서 읽어라. 근데 어떻게 확장하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라고 하는 이 문학 개념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잖아. 거기 봐봐.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잖아. 알겠죠? 그럼 두 개의 키워드가 보이지. 뭐? 산업화. 또 하나는 소외. 근데 이거 밑에 보시면 5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밑에 관련 기출에 산업화하고 소외 이쪽으로 나왔던 기출 작품들이 생각나야 된다고. 자,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뭐라고?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들의 두 개의 키워드야. 산업화로 소외된 사람들의 뭐? 삶으로 이 작품을 읽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삶을 내용으로 소술할 것. 그럼 산업화 소외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출문제들이 존재해. 가령 예를 들면 2000 몇 년도야? 10년도 2차 문순태의 징소리가 나올 때 생각나? 기출을 암기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엇을 물어봤어? 그럼 문순태의 징소리에서? 문순태의 징소리가 나왔던 이 기출문제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봤어? 작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였냐고. 논점이, 기출의 논점이. 그게 생각나야 돼. 갈등을 물어서 갈등을. 근데 그 갈등의 뭐냐면 갈등의 양상을. 윤동주의 시는 내적 갈등으로, 그 다음에 문순태의 징소리는 외적 갈등으로.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 인물이 그 인물이 어떤 욕망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 그 욕망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는 거지. 이때 장애물은 인물로 나오거나 운명으로 나오거나 자연으로 나오거나 세계로 나오지.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인간과 운명과의 갈등, 이런 식으로 외적 갈등의 양상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공부하잖아. 근데 여기 문순태의 징소리에서의 갈등은 거기에 주인공인 무슨 징을 치는 칠복이하고 그 다음에 그 징을 치는 칠복이를 막는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지만 사실은 이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수몰된 댐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산업화로 인해서 왜 수몰되었어? 댐 건설로 인해서. 그럼 댐을 건설한다는 말은 뭐죠? 산업화한 거야. 예를 들면 공장의 전력과 도시의 가정용 전력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화, 근대화라고 하는 이 산업화로 인해서 희생되고 있는 것은 누구지? 그때 수몰된 그 마을 사람들이야. 근데 칠복이는 그 수몰된 그 마을 고향을
애처로워하는 것이고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현재의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오케이? 이문구의 관촌수필 일락서사는 2016학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어. 오케이? 기억나세요? 이 작품. 근데 무엇을 물어봤어? 논점. 16학년도에. 그게 기억나야 돼, 출제자의 의도가. 그건 뭐야? 똑같아. 뭐죠? 산업화로. 이번에는 뭐가? 나의 고향 마을인 농촌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지. 뭐? 철길 놓이고 신장로 놓이고 그다음에 전신주가 이렇게 깔리면서 뭐가? 왕소나무가 고사해 있어.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고향 마을에는 그 도심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종의 지금 뭐 이렇게 뭐 김 메고 하는 논밭을 두고 있는 내 고향 마을이 있고, 이제 전신주 세워지고 신장로 세워지고 철길이 있는 일종의 약간 읍내 비슷한 그런 곳이 새로운 시내라고 해서 불려지면서 새로 생긴 마을과 기존에 있었던 마을, 여기 이제 대비되면서 이제 오는 거죠. 농촌이에요, 농촌. 농촌의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뭐 파괴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 똑같이 정의성의 자문강의 삽을 싣고도 기입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작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봐서, 작가의 창작 맥락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떠오르는 다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읽어야 한다. 이때 저문강의 삽을 싣고의 그 화자는 누구냐? 노동자야. 노동자. 그러니까 한평생 노동으로 인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민중이지. 조세희의 난소공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도시 빈민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빈부 간의 갈등. 모두 다 산업화로 인한 거야. 마지막으로는 2020학년도 B형 곽지구의 사평역에서는 그 이제 대합실 안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 지친 삶이지. 그러니까 모두 다 보시면 시대적 상황으로 보자면 산업화이고, 그 산업화로 인한 긍정이 아니라 뭐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소외된 삶을, 특히나 여기 뭐 서민, 노동자, 빈민, 농민, 이러한 인물들의 삶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들이 기존 작품들이야. 그럼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서는 작품 읽어보시면 뭐지? 철거민. 그럼 이 철거민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작품. 처지. 난소공이야. 내 집이 곧 철거되고 있어. 근데 난소공보다는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서는 시이기 때문에 특정 장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지. 어느 날 밤이었다. 내 집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3 하게 되면, 그래서 예시답안 3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답안을 서술한다 할 때 가작품의 내용은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을 다루었다고? 철거민. 철거민들은 도시에 있어, 농촌에 있어, 어촌에 있어? 도시야, 도시. 도시에.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상실한 철거민. 또는 뭐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 또는 위협받는 빈민. 이런 식으로 삶을 위협받는 빈민. 이해했어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삶을 보여준다.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안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삶을 위협받는 거야. 위협받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봅시다. 나를 보시면 작성 방법의 두 번째에서 C와 관련하여 밑줄 친 기억, 니은이 형상화하는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어. 작성 방법에 잘 보시면 형상화하는 의미야. 근데 보통 우리가 형상화하게 되면 뭐죠? 삼쪽 부분에 보시면, 삼쪽 부분 작성 방법에 기억, 니은이 형상화하는 의미. 형상화하면 뭐예요? 구체화. 근데 보통 문학 작품에서 구체화라고 하는 건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국교론이야 구체화라고 하면 그냥 사례를 들고 예시를 들고 하는 거지만, 문학에서의 형상화, 구체화라고 하는 건 뭐죠? 예를 들면 시라면 형상화는 뭐죠? 그치, 이미지, 심상, 또 운율, 또 비유, 상징, 이것들을 활용하여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정서나 관념을 구체화하는 걸 말하죠. 그걸 형상화라죠. 소설은 어떻게 형상화해요? 형상화 방법? 뭐 이미지, 비유, 상징, 운율 이런 것보다는 뭐죠? 구체적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물과 다른 인물 혹은 인물과 뭐 장애물과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내죠. 그게 형상화예요. 그게 형상화. 근데 여기서는 형상화, 이것은 함축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밑줄 친 C와 관련하니까. 그럼 밑줄 친 C가 뭔데? 그치, 비유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가작품의 기억과 나작품의 니은은 모두 다 비유적 표현이다 이거지. 그럼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건 뭐야? 가나의 무엇에? 비유적 표현이 형상화하는 의미라는 건 뭐다? 비유적 표현에 뭐? 함축적 의미. 그럼 비유적 표현의 함축적 의미야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굳이 이건 관련 기출문제를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 맞지? 그럼 뭐 새삼스럽게 무슨 어려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비유의 대표적으로 내가 은유를 여기다 적어볼게. 오케이?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그럼 이 함축적 의미는 뭐야? 봐. 기본을 생각하라니까? 호수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 밑줄 친 부분에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는 이 비유적 표현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어가 먼저 와야 돼. 주어. 원관념. 이 기본이잖아. 이게 무슨 관념? 보조관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뭔데? 내 마음에 주어가 와야지. 무엇이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는 내 마음의 상태는 뭐다? 이게 답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적용해봐. 가에서 비유적 표현이 뭐였죠? 칠흑처럼 깜깜한 박.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주어가 뭐야? 이제 주어가 생각나야 돼, 주어가. 칠흑 같은 깜깜한 박은 주어. 그 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소술하셔야 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2차 시가 지금 어떠한 학습을 하는 거냐면 문학의 윤리심리야. 근데 첫 번째 점은 나 작품은 뭐 화자의 지향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모습을 파악하고 화자의 성찰적 태도하고 연관이 있게 해석하고 이건 윤리지. 두 번째는 가와 나에서 비유적 표현에 주목해서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중심으로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비유적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단서로 하되 작성 방법에서 요구했던 게 무엇을 중심으로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정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럼 칠흑처럼 깜깜한 밖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는 뭐야? 오케이. 누가 가지고 있는 정서야? 누가 가지고 있는 정서야? 당연히 그 인물이겠지. 가에서는 화자보다는 뭐죠? 그쵸, 철거민이지. 그러니까 위협받는 삶을 위협받는 철거민의 정서를 칠흑처럼 어두운 깜깜한 밖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정서용어로 써야 돼. 정서용어. 이해했어요? 향후 암울하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비유적 표현이야.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인물의 삶이 암울해? 가에서 처한 상황을 분석했었지. 어떤 상황에 처했어? 철거당하는 상황. 확장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주변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삶이 있잖아. 이해했어요? 가는 그래. 그럼 나의 비유적 표현을 읽어보세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여기는 내가 적어볼게. 밑줄이 어디까지 쳐져 있어? 그렇지. 왜 여기까지 쳐져 있는지 알겠어요?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박힌 별이 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픈 거야. 정서야. 칠흑같이 깜깜한 밤. 이것은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고 칠흑같이 깜깜한 뭐였죠? 밖. 이것은 그 다음에 정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여기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정서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해했어요? 아픔이야, 여기는. 아픔이야. 근데 이 아픔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프고 이런 게 아니야. 나시를 읽어보면. 근데 나시를 어떻게 읽어야 돼? 또 마찬가지로 가를 읽고가 아니라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차 시의 첫 번째 점처럼 읽어야 돼. 2차 시의 첫 번째 점이 뭐였는데?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이 있어. 여러분, 화자가 지향하고자 할 때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바라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이상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소망하고 바라고 추구했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않아. 현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막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야. 고개 들어봐. 그러면 나는 이상을 지향해. 어떤 자?
이상자.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무슨 자? 현실자. 보통 이상자, 현실자 하게 되면 생각나는 작가 작품이 뭐야? 이상자, 현실자. 윤동주. 그 윤동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테마가 뭐야? 성찰이야. 거기 2차 시의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지향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 현실적 자의 모습을 파악하고 화자의 무슨 태도? 성찰적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읽으라고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온 정서가 두 번째 점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야. 근데 여기는 박힌 별이 뭐처럼 아프다고? 여기가 중요해. 아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야? 눌러내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눌러내리는 무거운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는 이유가 뭐야? 원래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하고자 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 여기는 아픔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정서.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거워. 그 마음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용어를 쓰시면 돼. 근데 잡아내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 내가 그렇지 하지 못한 뭐죠? 그 아픔. 내가 그렇지 못한 회한. 요 정도. 요 정도를 아마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5쪽 부분에 그 3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답안을 서술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니은의 남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한 현실의 자아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거운 마음, 그렇지 못한 회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한은 아마도 도출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는 건 뭐죠? 무거운 마음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은 돌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이 정도는 작성할 수 있었겠죠? 당시에. 다시 한번. 작품 자체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 대로 읽고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면 되도록이면 작품을 인용한 것보다는 작품을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적어도 문학의 기능 문제이긴 하지만 문학의 기능 가운데서 문학 작품을 인식적으로 접근해 보는 감상의 결과,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또 하나는 심미적으로 접근한 감상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여담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만 좀 드린 거고, 그 5쪽 부분에 보시면 출제 근거가 문학의 기능이고, 그다음 작품 확인 관련 기출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2015학년도 6월 고1 연합평가, 이게 문정희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 고1 연합평가 때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더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아주 오래전에 연합평가에 기출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 교과서에는 지금 이게 수록되어서 뭐 이렇게 자습서에는 좀 보기가 좀 힘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건 교과서의 수록 작품이에요. 2009 미래인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다만 2012, 15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시영의 공사당의 끝에서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도출할 수 있어? 테마. 소외된 산업화 시대의 소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문정희의 비망록에서는 어떤 테마를 도출할 수 있어? 이상을 지향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성찰적 태도. 이 테마는 여러분들이 시 공부하시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작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대표 필수 작품으로 이 작품을 배웠다면 이 작품으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해. 아, 정말로? 정말로 그런 고민해봤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 1쪽에 다시 점검사항 1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자, 1, 2 합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공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부 그렇게 2009학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기출 문제처럼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럼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죠? 출제자의 의도하는 바. 근데 이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능처럼 공부해야 돼. 수능이 출제자의 관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임용 문제를 수능식으로 공부하셔야 돼. 작품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야.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 공부야. 분석 연습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분석.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그렇게 했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읽어내는 분석 연습을 하는 거야. 몇 월 달까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선생님, 저는 써보기도 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쓰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뭐죠? 분석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이후부터는 뭐 해야 돼? 3번에 나와 있어. 뭐죠? 나의 생각을 명확한 용어로 소수라는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가 끄집어냈던 이 키워드.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다. 암울하다. 그 다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요런 키워드는 사실, 불안?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런 용어들을 좀 세련된 용어들을 구사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어. 아까 무거운 마음은 화자는 이상을 지향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련되지 못했거든. 근데 요거 고1 연합평가나 미래인 교과서의 그 활동 예시 답안을 읽어보시면 화자는 회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회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회한은 뭐야? 뭐가? 그쵸. 후회하는 마음이거든.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회한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태도하고 연관이 있어? 반성과 그 다음 뭐죠? 성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성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구 쓸 수는 없는 거야. 이유가 뭘까? 나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건 이제 태도 용어이긴 한데 이걸 쓸 수 없는 게 뭐냐면 2차 시에 성찰하는 태도 이해 파악하기 그게 나오거든. 그 때문에 그것에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쓸 수는 없는 일이어서 나는 소망하지만 소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후회가 깊은 후회의 상태가 뭐였죠? 회한. 깊은 후회의 상태. 아주 깊은 후회를 하는 상태를 회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련된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의 여러분의 답안의 차이가 날 거예요. 맞죠? 그럼 암울하고 회환이 4점 답안. 오케이? 여기까지 이와 같은 키워드를 쓰면, 근데 돌처럼 아파서를 무거운 마음을 정서 용어로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둘 거란 말이지. 그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 근데 조금 더 세련된 용어로 좀 사용할 것을 요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출분석도 기출분석이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답안을 무엇하는 연습? 서술하는 연습인데, 이때 답안의 서술은 작성 방법의 조건을 지키는 서술과 함께 그 다음에 나의 답안이 내가 원하는 명료한 개념이나 용어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 그 명료하고 세련된 용어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답안의 차이를 날 거야. 이해했어요? 국교로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 명료한 용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여기는 효능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근데 여기는 회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지, 내가 공부할 때 접했는지 내가 알리만무하지. 근데 분명히 접했어. 어디선가 아마 봤을 거야.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해. 이거 잘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더 세련되고 명료한 용어를 쓰는 답안 어떨까? 근데 이런 답안 수술은 어떻게 연습하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해야 돼? 이러한 명료한 용어나 정교한 용어나 세련된 용어는 어디에 있어? 내 머릿속에 없거든? 그래서 안 나와. 그럼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수능의 선택지가 저 명료한 용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출제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읽어내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선택지가 이렇게 세련되고 명료한 용어로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만 하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만 하고, 정답 맞는지 틀린지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2009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중등이면 객관식 선택지도 저 정교하고 명료한 용어로 돼 있어. 예를 들자면 어떤 선택지가 고전 문학에서야 읽어봐.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의 전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의 전통, 이게 선택지야. 무엇을 의미해 이거?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의 전통이 고전이야. 고전 시가, 낙구, 향가의 낙구, 시조의 낙구. 그것을 낙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했어?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 향가에서 보는, 근데 시조에서도 보는, 그래서 향가에서 시조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형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낙구하지 말고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 형식을 향가에서도 볼 수 있고 시조에서도 볼 수 있어서, 결국 시조는 향가의 전통을 형식적으로 잇는다, 계승한다. 그러니까 2009학년도 13학년도까지 객관식 기출문제 선택지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도 하고 암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는 뭐 교과서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활동에 대한 뭐가 나와? 답안이 나오지. 그 답안이 이와 같은 명료하고 좀 세련된 용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7월 이후부터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근데 요거에 신경 써라. 좀 더 정교하고 명료하고 세련된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 쭉 넘기시고, 그래서 이 수업의 특징 통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었겠습니다. 일단 육적 부분에 보시면 문제풀이를 통하여 무엇을 연습하자. 내가 만든 문제이긴 한데 출제자는 송원영이야. 나의 뭐죠? 출제자의 의도. 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앞으로 7월 이후부터서는 답안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답안을 못 쓰더라도 적어도 그 문장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 국교론 키워드처럼 의미를 서술하라, 밝혀라라고 하면 의미는 무엇이다 탁 잡아낼 수 있는 명료하고 세련된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3번, 4번 보시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변형하는 문제라든가 연합평가나 수능을 변형시키는 문제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뭐 하프모고 같은 데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 문제집은 대체적으로 보자면 모두 다 교과서 수록작품의 교과서 학습활동의 변형 문제나 수능 변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설지가 제공되는데 그 해설지에는 당연히 이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활동 예시답안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 연습하라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개론서 읽기도 좀 도움이 돼요. 개론서 읽기도.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이것은 여담이에요. 제가 이렇게 현대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대시 교육론, 현대시 작품론 같은 개론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딱딱해서 진짜 못 보겠어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재창 교수님의 그 유명한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좀 가벼운 에세이집인데 그것을 읽고 오다가 아주 명료한 그 소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까지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기용도의 엄마 걱정 아시죠? 낯선 시 아니잖아. 혹시 기용도의 엄마 걱정은 제 작품 여기 교재에도 실려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네, 오늘 아마도 배울 것 같은데 그 진도를 좀 빼면 화자 쪽에도 있고, 그다음 교수학습 모형에 대화중심 교수학습 모형에도 있어요. 몇 쪽을 펼치시냐면 46쪽에 가까운, 뭐 이거 아시죠? 46쪽, 47쪽에 나오는 기용도의 엄마 걱정. 이 46쪽, 47쪽에 있는 기용도의 엄마 걱정은 좀 잘못돼 있죠? 왜 그렇죠? 연구분이 돼 있어요, 연구분이. 어디에서 연구분이 돼 있죠? 지금도, 아주 먼 옛날 거기,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부분이 연구분이 돼 있을 거야. 교재 46쪽에 보시면. 자, 근데 여기를 정재창 교수님이 해석하는 부분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확실히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다. 기용도의 엄마 걱정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혹시 뭘까? 간단하게 말해봐, 빨리빨리. 회상의 구조. 또 외로움. 또
잘 모르시겠죠? 오케이. 정재창 교수님이 이 시를 차가움과 뜨거움과의 대비라고 했어요. 무릎이 탁 쳐졌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이거 20번도 넘게 이 시를 보고 분석했거든요. 근데 내 뜨거운 눈물의 뜨거움은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련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자면 뜨거움이 아니라 뭐였죠? 차가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윗목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는 그 뭐죠? 아랫목이 아니라, 뭐죠? 윗목이죠. 윗목은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차가워요. 그러니까 일련 부분에 나온 나의 어린 시절은 전부 다 이 윗목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윗목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려?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의 분위기는 차가움이지만 그 차가움을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오, 너무 통쾌했어요. 왜냐고요? 왜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아랫목, 윗목을 윗목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는 부분은 교과서적인 해석에 많이 나와요.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 분위기의 정조를 윗목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상징적 표현, 대유라고 환유라고 해도 좋아요. 윗목이. 근데 그 윗목을 회상하는 나의 정서는 뭐냐?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야. 그래서 이 차가움과 뜨거움의 대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윗목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개론서를 이렇게 가끔씩 에세이집이나 개론서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책상 혹은 그 작품을 읽어내는 그 개론서 집필진의 생각이 놀라워요. 그럴 때 그 키워드를 내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답안서술을 연습할 때, 그러니까 차가움과 그다음 뭐죠? 뜨거운인데 차가움은 분위기예요. 유년. 내 유년의 분위기가 차가운 거고 뜨거운 건 뭐죠? 나의 감정 상태예요. 그래서 차가운 분위기와 뜨거운 감정의 무슨 구조? 대비 구조다. 이렇게 저는 이 시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나 개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세련되고 명료한 용어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4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운유가, 물론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싱싱하던 열무는 오래되면 말라서 힘이 없어져요. 밥도 마찬가지로 뭐 하죠? 차가워지고, 요 용어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그 다음에 48쪽에 넘겨보시면 명석이가 하는 말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이 윗목이 그와 같은 외롭고 힘든 가난한 배고픈 유년 시절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B 장면에서 여기서 유년 시절은 내 눈시울을 무엇하게 만든다? 뜨겁다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재창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가운 유년 시절의 분위기와 뜨거운 그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대비되는 구조를.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B장면의 명석이 부분은 회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회상이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대비 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이런 것들이 개론서를 읽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서를 읽어갈 때 그 개론서 집필진의 출제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개론서 집필진이 썼던 뭐죠? 용어 사용. 용어 사용법.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린트물에
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또 프린트물로 주고 또 하나는 현대시 작품론이나 고전시가 작품론의 개론서 집필진의 이 작품에 대한 해설 부분을 수록해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직 교사 되실 분들이라면 개론서 사세요. 현대시 작품론하고 고전시가 작품론 사서 이 문제 따라오면서 좀 읽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쪽 부분의 마지막 주차별 강의 일정 보시면 아마 현대문학이 약간 작품 수가 많아서 길 거예요. 그래서 그 6주차 반까지 정도는 현대문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6주차, 7주차, 8주차 부분은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문학은 1, 2, 3, 4주차, 5주차까지 진행되되, 저는 좀 현대시에 좀 신경을 써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 문풀 강의 들었는데 현대시하고 고전시가는 조금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 건 고전시가나 현대시가 작품들은 모두 다 출제자의 의도가 일단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제자의 의도와 답안 수술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서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쓴 답안하고 저하고 예시 답안하고 채점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답안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거나 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죠.